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그래도 이번 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참 중국에 의해서 오늘 깊은 또 조정을 좀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뭐 사교육 쪽에 뭐 규제를 한다는 어떤 소식,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중국 시장에 좀 급락을 했는데요. 홍콩, 중국이 이제 급락을 했죠.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지, 뭐 조정의 빌미로서 그냥 삼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금 소나기를 맞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했고요. 그래도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시장이 이제 뭔가 좀 약세가 될 때 저는 굉장히 뭐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주요 이제 주도주군들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 뭐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 전에 이제 뭐 반등 나올 때 제가 많은 물량을 좀 정리했던 이유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메이저가 털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체킹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포트를 많이 좀 현금화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사태 터졌을 때 어떤 수급의 동향 자체가 뭐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주가가 좀 밀렸고 시장이 좀 밀렸을 뿐이지 어떤 자금의 큰 이동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굉장히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공포, 그런 어떤 흐름적인 기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나기라는 표현을 쓴 게 그냥 뭐 무작정 시장이 갈 거니까 이것도 뭐 상관없다 이런 관점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관찰하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 드리는 그런 단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냥 흘겨 쓰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정이고 또 이런 오늘 같은 약세장은 뭐 소나기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소나기가 이게 뭐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지나가는 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늘 뭐 2차전지 소재라든지 환경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어떤 기업들, 뭐 그런 것들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성장 주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흐름을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죠. 셀트리온이 이제 뭐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를 또 학술지에 또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들도 나왔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들도 최근에 좀 많으셨는데 제가 일일이 좀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하반기에 대한 좀 전망도 같이 덧붙여가지고 제 비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청약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를 쓴 굉장히 용감한 또 애널리스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또 다양한 어떤 시각들을 들어보고 논리를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주식의 어떤 내공을 키우는 거거든요. 계속 막 뭐 한쪽에 편향된 그쪽만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귀를 여덟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제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크해드리고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편의 어떤 논리, 다양한 어떤 시각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주식 체력과 그 능력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삼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 간략하게 좀 해보면요. 중국 당국의 사교육 쪽의 규제, 뭐 사교육을 금지한다,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산국가는 공산국가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런 내용이었죠. 중국이 이제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1,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교육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국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 의무 교육 단계 학생 숙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이나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중국어,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네요. 국영수 등 학과 수업을 하는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이 된다.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신규 허가도 금지가 된다. 이거는 뭘까요?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분석하면 뭐 하루 종일 걸리겠지만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중국은 이게 좀 어려운 국가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도 중국 쪽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직원까지 뽑아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리서치 커버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게 중국 투자는 안 해야겠다. 불확실한 어떤 이런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해서 그 리서치를 중단하고 어쨌든 투자를 안 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투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내용들이 결국은 중국 증시 급락과 홍콩 증시 급락을 만들면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약세였고요. 일본 제외하고 나스닥 선물은 양호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대형 공모주 카카오뱅크 같은 게 청약에 들어가면서 시중 자금이 좀 쏠림 현상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국 주요 기술주가 실적 발표를 시작한다는 부분도 혼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중국 영향으로 빠졌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 리포트 체크해보고 카카오뱅크 관련된 매도 의견 보고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9% 빠져서요 32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600여 종목, 3배 이상 많았죠. 코스닥도 0.75% 약세 1047포인트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3000억대 순매도, 코스닥에서 1800억 순매도, 외국인이 그래 장중보단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8,500억의 선물 순매도. 아시아 증시가 홍콩이 4.9%, 와 막판 더 밀렸네요. 그리고 상해 증시 2.3%, 그래도 밑구리를 좀 만들었네요. 대만 가권은 1% 정도 약세인데 마감이 저가네요. 종가가 저가고, 일본은 그래도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6% 강세로 출발해서 음봉이긴 하지만 1% 강세로 마감했고요. 아시아 쪽은 요 중국 영향으로 대체로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 쪽 차트는 별로 좋진 않은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길게 만들어지면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21선 깨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좋진 않은 형태의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 구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팔았습니다. 어디 가릴 거 없이 외국 기관이 그냥 지수를 팔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한 건 뭐가 있을까 보면, 인버스 ETF를 고퍼스를 500억 정도 샀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3% 급등, 지수만 좋았으면 더 급등했을 텐데 장중에는 6%까지 급등했죠. 포스코가 꾸준하게 최근에 삽니다. NC도 오늘 같은 날은 1% 상승, 현대위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순매수, 2차전지 쪽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 그래서 특징점은 없는 것 같고요. 환경 관련해서 기업들 좀 순매수하는 측이 있었던 것 같고, 2차전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쪽하고 2차전지 쪽 개별주네요. 수급은 오늘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특징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시총 상위주들 뭐 전부 다 빠진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 포스코, SK텔레콤, NC소프트가 그나마 약간 플러스지 나머지는 완전 전멸. 현대글로비스가 그나마 시총 50위권에서는 제일 크게 상승했네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4.6%, 지금 2차전지 소재랑 환경주들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약세도 불구하고 뭐 유니드 같은 거 제가 주말에 좀 체크해드린 거,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 유니드라든지 태경 BK, 이 기업도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환경 관련된 기업,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시작한다는 뭐 고려한 같은 게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뭐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 강세, 에코프로 6.9%. 그래서 2차전지 소재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첨보도 2% 상승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와,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구장창 상승하네요. 1.8%. 아프리카 TV가 이제 9.8% 상승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이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적주, 2차전지 소재 환경주 빼고는 싸그리 다 하락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셀트리온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죠.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 델타 변이 대상의 동물 실험 결과를 이제 국제 학술지에 제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이고요. 델타 변이 대응한 이제 동물 시험 결과를 바이오 아카이브라는 국제 학술지인가 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 국제 학술지 BBRC 제출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같이 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레키로나 이제 흡입 제형 개발, 인할롤이라는 이제 기업과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투여 옵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 및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소재 바이오 기업 인할론 바이오 파마, 여기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하고 이미 개발에 착수한 레키로나의 제형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제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인할론은 지난 6월달 호주에서 흡입형 레키로나 임상 1상을 개시했고요. 이어서 이제 임상 2상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인할론은 임상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미국 육군 의료연구개발 사령부로부터 700만 불을 지원받았다. 흡입형 레키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도 점막에 항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흡입기를 통해서 레키로나를 손쉽게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보급 자체 그리고 이제 투여 자체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제형에 대한 개발을 이제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항상 이제 우리 예상하는 대로 혹은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항상 이제 성공을 해오고 있죠. 코로나 치료도 성공을 했고, 요걸 또 변이에 대한 어떤 실험도 계속 동물 실험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최근에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과 어떤 뭐 호재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과 주가는 조금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주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그렇고. 근데 기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를 넘어서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 신약이잖아요. 최소 신약. 그것도 이제 어려운 항체 신약이지 않습니까? 항체 신약 기업으로서의 어떤 방향, 굉장한 도약을 이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뭐 그런 댓글에 이제 일일이 제가 코멘트를 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코멘트를 달려면 할 수 있겠죠. 예, 달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랄까 조금 적절치 않다는, 예. 지나간 덧글에서 한참 제가 찾다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해드리는데, 답변을 달까 하다가, 이거 어떻게 달아야 될지를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에게 댓글 쓰시고 질문하신 분들에게 답변을 달아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요, 당연히. 근데, 또 이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이게, 투자에 또 직결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좀, 답변을 달아주지 않는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달아드리는 게 나을까 말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못 달아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서운해 하지 마시고,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점별로 분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서 첫 번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대응 관점. 그러니까 뭐 각각 매수한 시점이나 가격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다른 대응을 한다는 것도 좀, 조금 이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저점에 매수하여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의 대응 관점. 그러니까 각자가 다 또 어떤, 환경이 다를 거고, 자금의 성격이 다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3, 4합병 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흐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대응 관점, 이제 뭐 한 35만원 이상?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35만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셀트리온 주가를 좀 보면, 셀트리온 이제 주가를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좀 별개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에 대해서 뭐 이제 주가 자체가 거기에 이제 정의 관점에서 실적이 좋으면 올라간다든지 호재가 나오면 올라간다든지 악재가 나오면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의 어떤 논리로서 작동되는 어떤 흐름은 아니거든요, 보면. 특히나 이제 요때 이제 솟구치는 형태, 주가가 이제 솟구치는 형태가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뭐 당연하죠. 레키로나 그 성공 기대감이 이때 확 불어서 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무슨 논리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 많은 이제 주식들을 이제 거래하면서 생긴 저의 어떤 관점, 주식을 거래할 때 기준적인 어떤 관점, 그런 부분인데요. 기대 가치가 반영된 시점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식약처 허가 받았다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유럽에서 승인 받았다,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때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때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의 메커니즘이에요, 원리. 이제 이 기업만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원리, 원리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는 어떤 그런 뭐 레키로너가 뭐 되고 뭐 이거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이 기업을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뭐 실적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확대,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멀티플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펄을 과거에 뭐 60, 70 주던 것들을
이걸 계속 이렇게 줄 건지 아니면 더 높게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 대비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 매출이익이든지 이익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6, 70 주던 멀티플을 한 4, 50 나중에는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처럼 뭐 20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합병이라는 굉장히 빅 이벤트 자체가 하반기에 일단 이제 정해진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어떤 그 절차 일정 자체가 그 이벤트 자체가 이 셀트리온 그룹에게는 호재죠. 기업이 이제 글로벌 어떤 제약사의 어떤 캐파로서 글로벌 이제 제약사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되는 그 출발 선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제 개발 생산과 이제 유통 마케팅 판매가 이제 분리돼 가지고 약간 좀 그 매출액이 좀 중첩되는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뒤로 합병 시점 합병 뒤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때까지 어떤 메이저 투자자 이 차트는요, 이 메이저 투자자가 뭐랄까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형태가 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메이저 투자들, 큰손 투자들,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단위의 어떤 투자들이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이제 수급의 동향을 뭐 올해 초부터 보면 외국인이 55만 주 팔았고 기관이 250만 주 팔았잖아요. 금액으로 치면 기관이 8,500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770억 팔았고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연기금은 이제 뭐 비중 조절 부분도 있었을 거고 비중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거 뭐 좋았으면 이거 안 팔고 딴 걸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삼성바이오를 이제 그 주구장창 사는 거 보면 사실상 합병이라는 이벤트를 좀 염두에 두고서 매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 투자도 다 팔았잖아요. 보시면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합병 이벤트 전까지는 이 그룹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투자를 후순위로 좀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뭐 그만큼 또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기대 가치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익 실현 빌미도 제공했었고 또 이제 합병이라는 이벤트가 확실하게 이제 향후 이제 하반기 일정이 잡혀 있는 걸 감안해서 매도하고 그때 다시 또 합병 이후 이제 기업의 어떤 체질 자체가 대외적으로 좀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담으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그냥 다 생각이죠. 사실 누가 그 팩트를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기관 투자들도 자기들도 서로 모르는 사안인데 쟤네들은 왜 팔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걸 뭐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 이 수준 자체에서 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 좀 약하고 시장 대비 별로 좋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뭐 주주 입장에서 화도 나고, 정말 분노스럽고 회사에 좀 뭐랄까 좀 화를 내고 싶고 그런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셀트리온은 뭐랄까 모든 성공을 해오고 있잖아요. 잘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합병이라는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둔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 회사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주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다양한 주체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수급의 어떤 동향들이 매수 매도의 어떤 부분들이 결국 형성시키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합병 이후 주가 흐름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합병이요. 합병 전에는 조금 이런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최근에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붙고 또 뭐 레키로나 수출도 빨리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합병 전에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합병 이후에는 그래도 좀 좋아지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하쿠나 마타타 님께서 이제 저의 어떤 이런 답변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셀트론에 대해서 뭐 지금은 어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주가가 지지부진할 따름이지 기업은 잘 해나가고 있고 또 향후에 합병이라는 또 좋은 이벤트가 또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관점으로 계속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셀트론을 혹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 종목, 그 종목은 딱 이제 따로 떼서,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서 성장 섹터들, 최근에 제가 많이 분석해드리는 뭐 그런 쪽들, 성장 섹터군들을 계속 이제 거래하고 투자하고 전략 삼으면서 계좌를 계속 올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계속 해나가면 뭐 좋은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셀트론의 지금 요 주가 그래프는 이제 주간 주봉 차트예요. 요 봉 하나하나가 이제 일주일인데요. 정말 이제 요때가 언제입니까? 2014년도 2013년도 12월, 지금으로부터 이제 8년 전이겠네요. 요때 이제 최저 가격이 28,000원이었죠. 이게 이제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에 35만원, 36만원 이렇게 가면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이제 저런 어떤 셀트론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고 송도에 덩그러니 엄청난 큰 공장을 만들었을 때 저게 돼? 하는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했고 아마 바라다 봤겠지만, 지금 그 허허벌펀 같은 곳에 뿌리 내린 셀트론은 그 주변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선 퍼스트 무버야 바이오 시밀러 대표 기업으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치는 이렇게 수십조 원이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의 핵심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DNA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구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기업이 그동안 이렇게 이 황의 어떤 거친 곳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이 과정 자체에 대한 DNA, 그 부분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업은 새로운 어떤 분야에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신약까지 만드는 기업, 향후에는 여러 가지 어떤 헬스케어 업종에서 차세대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또 이제 도약해 나갈 그런 기업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덩치가 일단 커져 있죠. 덩치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전에는 뭐 어떤 이슈 하나하나에 엄청난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덩치가 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 하나에 엄청난 반응, 이제 주가 반응이나 어떤 변동보다는 지금 뭐 미국에 이제 뭐 빅팜들도 이제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주가 변동이 팍팍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덩치가 생겼고 그만큼 믿음직한 마탕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어떤 계좌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안정된 큰형님 같은 성장주, 큰형님 같은 성장주 개념으로 넣어 놓으시면 아주 적당한 기업이자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성장주들, 뭐 신약 섹터의 어떤 주요 종목들,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엄청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관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뭐 대박을 내겠다는 어떤 관점은 이때 당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막 그게 조금 접근 자체에서 좀 틀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바이오의 역사가 셀트리온 역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응원해주고 주주로서 또 같이 또 동행하는 그런 흐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동행길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주요 이슈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커버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관심 종목들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이제 OLED 쪽에서 많이 강조를 드려왔던 이제 기업이죠. 진정한 소재주로 재평가다 해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199억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신제품이 없는 2분기는 비수기임에도 OLED TV 판매 호조 힘입어서 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시현했다. 특히 OLED 소재 관련 매출 비중이 56%까지 상승하면서, 왜냐면 뭐 반도체나 뭐 회로 기판 이런 쪽으로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OLED 소재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이쪽이 수익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국산화를 했고, 국산화한 소재들이 많고, 그래서 전사 수익률이 크게 개선돼서 분기 영업이익률이 18%로 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체가 이익률 18%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OLED 소재 부문의 경우 TV와 모바일 각각 YOY 매출 217%, 55% 증가하면서 부문 매출 136%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네요. 글로벌 TV 수요 강세 속에서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출하 증가와 함께 이녹스 첨단 소재의 해당 시장 내 점유율 상승 맞물리며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동반됐다. OLED 모바일 소재 매출 역시 아이폰 시장 내 OLED 침투율 상승세 지속되며 YOY 매출 성장세 이어갔다. FPC 소재, 이제 회로 기판이죠. 이쪽의 경우 갤럭시 S21 판매 부진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비 22% 감소했다. 방열 시트 쪽 디지타이저 필름 부분도 아이폰 12 판매 호조 및 폴더블형 신제품 매출 증가로 매출이 YOY 23% 증가했다.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이 좀 판매 부진한 부분 때문에 FPC 쪽 약간 좀 떨어진 부분 빼고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낸 실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 상승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성, 좀 멀티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릴 것 같고요. 보시면 소재주임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되는 10% 아니 퍼가 10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주가도 좋은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방어를 좀 했습니다. PSK 리포트 나왔는데요. 제목이 지금은 이거야 이거, 재밌어서 한번 가져봤어요. PSK도 제가 반도체 장비주로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2분기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된다. 매출액 1120억에 영업이익이 308억,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서 삼성전자양 국내 및 시안 PR 스트립 장비 공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화권 및 미국 등 해외 고객향 메모리 및 로직 반도체 장비 주문이 꾸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SK를 좀 주목할 포인트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미국과 중국 쪽에 고객사 다변화가 좀 기대된다는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의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장비 회사들도
비메모리 쪽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BSK는 좀 주목도가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 올해 이제 연간 실적은 매출액 3,400억, 영업이익은 74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그래서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10배 정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내년 실적 대비해서 8.4배.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 영역임은 맞는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주의할 부분은 장비 회사들은 사이클 시클리컬하게 움직입니다. 투자 사이클 때 이제 미리 수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수주 공백이 있을 때는 완전히 처참한 주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매도의 어떤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체킹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저평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네요. 한국금융지주 매수 의견, 그리고 이제 16만원 목표 주가, 카카오뱅크 IPO의 최대 수혜주다. 지금 뭐 카카오뱅크 이제 청약이 오늘부터 들어갔죠. 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공모 가격은 최상단 39,000원 확정됐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카카오뱅크 이제 수혜주로서 한국금융지주 체크해드린 이유가 최대 주주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27.26% 동등한 이제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어떤 매도의 시점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증권주 쪽 투자한다면 저는 사실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정도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증권업종 내에서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는 이 수익 구조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성을 가지면서 좀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증권주 중에서 가장 수익원 다각화에 유리한 기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실적 및 주가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외하고 본업 가치만으로도 현재 주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다. 뭐 그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장 섹터군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증권도, 금융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어떤 성향이니까. 그래서 펀은 굉장히 낮습니다. 5배, 5.5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재료적인 측면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매도 타점은 잡아야 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그 매도 리포트 좀 보고서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카카오뱅크 이제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뭐 경쟁률 굉장히 센 건 뭐 당연할 것 같고, 뭐 사상 최대 증거금이라든지 뭐 경쟁률이 좀 붙을 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를 청약해서 뭐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량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청약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엄청난 어떤 그 흥행을 이룰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거 뭐 좀 어이없는 장외 시총이다, 34조는 뭐 이런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 확정 공모가가 39,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이제 24,000원이니까 뭐 그만큼 매도 리포트에 완전히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죠. 투자 의견 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요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제 은행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와의 비교, 은행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의견을 카카오뱅크에 이제 담아내서 이제 의견을 낸 걸로 볼 수 있고요. 뭐 제 생각은 은행주들과의 비교를 한 거는 사실 좀 적합하지가 않다. 뭐 총자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이자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기존에 이제 은행주와 비교해 가지고 밸류를 좀 매긴다든지 의견을 내는 거는 사실 시대에 좀 착오적인 어떤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플랫폼이죠,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뭐 무형의 어떤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페이스북이든 뭐 아마존이든 뭐 그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고,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하고 비교하고 숫자로서 재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시대적인 트렌드 측면에서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든지 시장을 순응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먼저 좀 밝혀드리고, 어쨌든 다양한 시각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고, 그런 시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은 기대감을 상회하여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 확대, 높은 대출 성장 지속, 검증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등 보여줘야 하고 실현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현실이다. 더불어 카카오뱅크는 국내외 인터넷 은행과도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혼재하여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렇죠.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기업이죠. 다만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대부분은 이자 이익에서 현재로서는 창출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늘어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공격적인 성공 과정을 감안해도 상장 은행 규모 수준의 비이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자제와, 이 파격적인 의견을 썼네요.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공모주 청약하지 말라.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큰 기존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한 가이드로 제시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외 시장에서 일평균 체결 건수 및 수량은 26건, 776주에 불과하며 신뢰할 수 없다. 장외가 34조 원은 어이없는 수준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장외에서 뭐 몇 주 거래돼가지고 몇 주밖에 거래 안 됐는데 그 가격이 형성돼가지고 시가총액을 따지니까 34조. 이거는 뭐 사실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장외가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카카오뱅크에게. 카카오뱅크 비교기업 평균 ROE는 31%, 10%를 큰 폭 상회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힘든 비교기업을 선정을 했다. 높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이자 이익 확대가 필수이나 국내 여건 감안 시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하나금융과 비교를 할 때도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용대출은 16%, 주택담보대출은 76%의 성장이 필요하다. 기업대출은 감안하지도 않았다. 지금 현재 대부분 신용대출이라는 점과 향후 중금리 및 자영업자 대출 진출을 위해서는 확인된 바 없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검증이 필수적이다. 카카오뱅크 이익 대부분은 이자 이익에서 창출, 과거 높은 대출 성장으로
프리미엄을 받았던 시기에 은행주 PBR 2.0배 적용. 그래서 카카오뱅크 목표 시총 11.2조 원, 목표 주가 24,000원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및 공모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보유수가 6개월 걸려있는 게 한 3억 주, 총 지금 상장 예정 수가 4억 7,500만 주입니다. 그래서 73%는 보유수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은 물량이 안 나오는 게 73%, 3개월 보유수 걸린 게 7.4%, 제외한 7,800만 주, 거의 한 상장 주식수 한 20% 정도가 상장 당일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지 뭐 넷마블 이런 데서는 좀 보유수가 한 절반밖에 안 걸려 있네요. 어쨌든 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보유수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상장 이후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체크를 간략하게 좀 해보면요. 올해 이제 이자 이익이 5,500억, 비이자 이익이 이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수익성을 보여주는 게 요 비이자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아직은 이제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사업에서 또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좀 밸류가, 높은 밸류가 좀 정당화되지 않겠는가. 이게 좀 리포트에서 어떤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6,700억, 비이자 이익은 이제 4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올해 2,200억, 내년도 2,600억이 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의 사례를 좀 볼게요. 일본하고 미국에는 이제 이미 인터넷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본가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 도입 이후 8개사가 지금 영업 중인데, IT 통신, 유통 등 비금융회사가 기존 은행과의 제휴 및 공동 출자 방식으로 설립을 했고, 예대 업무보다는 비금융회사의 영업 확장 수단으로 이제 활용했다. 뭐 라쿠텐 이런 데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영업을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인터넷 은행들을 설립해 가지고 활용을 해왔다. 근데 그렇게 크지가 못했어요. 일본은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던, 기존의 은행을 좀 잠식하다든지 그런 영향을 좀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비금융회사의 뭐 영업 확장 수단 정도로 활용이 되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중은행 대비해서 총자산, 총대출, 순이익이 그래도 적지 않은 수준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이 좀 커진 어떤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립 연도가 2003년도, 2000년도, 2005년도 막 이렇잖아요. 근데 기존의 은행을 어떻게 크게 잠식하거나 그런 흐름으로 가진 못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대형은행은 은행 내 사업부로 내재화 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영업 채널로 활용했다. 은행 접근이 조금 어려운 어떤 지역 중심으로 이 인터넷 은행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그동안은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본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은 이제 그래도 모바일이 굉장히 발달된 국가로서 지금 뭐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좀 은행의 어떤 점유율들을 많이 뺏어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플랫폼의 어떤 성격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뭐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SNS의 플랫폼으로서 얹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어떤 행보를 보일 거로 생각되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의 그 장점을 가지고서 사업의 어떤 흐름을 확실히 좀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까지는 조금 주가가 진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이렇게 마감하는데요. 월요일 날이 좀 그래도 시장이 좋은 게 참 좋은데, 네, 오늘은 좀 약세였던 것 같은데요. 소나기 같은 어떤 지나가는 장세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차분하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